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은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생산성 저하 우려는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생산성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생산성본부 노규성 회장과 함께 생산성 증대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은 OECD 35개국 국가 중에서 27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기업들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생산성본부 노규성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오늘의 주제가 생산성이에요. 네. 이게 과연 생산성이 뭔가요? 돈을 더 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노동이든 돈이든. 그것으로 인해서 산출된 것이 뭔가 부가가치로 네.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은 투입, 노동량을 줄이거나 자본을 줄이거나 네. 그래서 산출량을 높여가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 건데 일단 어떤 일을 할 때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서 2시간 하던 일을 1시간에 하게 된다면 생산성이 2배 올라가죠. 네. 그 생산성 높아진다는 것은 돈을 더 벌 수 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기업의 생산성을 말하다입니다. 그러면 한국생산성본부는 그렇게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인가요? 생산성본부는 한마디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한 축을 이루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957년도에 생산성본부가 설립이 되면서 굉장히 오래됐네요. 예, 네. 그러면서 한국 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경영이나 컨설팅, 교육의 개념이 없을 때 네. 도입하기 시작해서 이끌어왔고 특히나 정부화가 시작된 최초의 컴퓨터를 생산성본부가 도입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의 이제 공장 자동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행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발전하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화두잖아요. 네. 그건 실체를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디지털 기술들을 업무나 공장이나 이런 데 도입하는 건데 이런 과정에 정부의 이런 주된 사업들을 시행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이 OECD 국가들 중에 하위권이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접해봤거든요. 요 내용도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정말 형편없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OECD 35개국 중에 27위에 머물고 있는데 네. 과거에는 많은 노동 투입을 해서 생산성을 많이 높여왔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변화돼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 한 10년간 조금씩 올라가면서 31위에서 27위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네. 아직도 멀어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급여를 더 줘야 되는 최저임금이 오르고 또 근무를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생산성은 더 추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는 되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두 개가 사실 지금 우리 노동 생산성 저하 이 측면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이 단순하게는 그게 이 생산성 하락 요인으로 볼 수 있지만 네.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 임직원이 노사가 힘을 합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노동시간 단축은 단축된 시간만큼 생산량이 줄기 때문에 전혀 무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장 자동화라든가 디지털로 전환하는 걸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그런 과정에 생산성 본부가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 기업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투입 요소를 줄이거나 산출 요소를 늘리면 되는데요. 투입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뭐 컴퓨터 활용이라든가 공장에 스마트 팩토리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산출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R&D라든가
또 혁신적 아이디어를 동원한다든가 또 품질을 개선하고 납기를 준수하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가 굉장히 지금 주된 화두고 정부도 그걸 3만 개, 2022년까지 3만 개를 도입하고자 하는데 네. 기업들이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사실은 굉장히 취약한 계층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데는. 그런 데는 그런 걸 도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고객 서비스를 제고하는 차원. 예를 들면 우리 식당에 가서 보면 청결하지 않은 것도 많고요. 음식 맛은 좋은데 그리고 고객이 와도 불친절한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것만 해도 생산성이 확 올라가죠. 왜냐하면 매출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네. 그럴 수 있고 또 요즘은 이제 앱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도 많거든요. 저렴하게.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고객 관리가 작은 기업, 작은 가게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현장 밀착형 소통 전문가. 외부에서 지금 현장을 잘하는 혁신성장의 실천가다. 이런 평가들을 좀 받고 있어요. 어쩌다가 이런 평가를 받는 말을 듣게 됐나요? 단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네. 하나는 저희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네.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셔야 됐고 제가 이제 그 슬하에서 커야 됐기 때문에 네. 바닥에서부터 자립해야 하는 저의 개인적 환경.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병엽 신부님이 계시는데 네. 저에게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사회적 그 약자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을 심어주신 것이라고 네. 영향을 말씀드리고 많이 미치셨네요. 네네. 네. 그거 졸업 후에는 대신증권이라고는 회사에서 시작을 했는데 증권사에서. 아무래도 배움에 대한 그 열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4년 후에 대학을 들어가게 됐고 졸업 후에 이제 생산성 본부를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당시는 생산성 본부가 그 우리나라 컨설팅의 최고의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영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보통 그걸 뭐 최고의 직장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실무적인 그리고 학생들의 정말 아픈 것을 지도할 수 있는 교수가 상당히 먼 꿈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위 과정을 외국에 못 가고 형편상 못 가고 학위 과정을 계속 하게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대학 교수가 됐고요. 늘 중소기업과 함께하고 애로사항을 풀는 정책적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정책 학회 활동을 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아무래도 그런 현장을 중시하는 그런 좋으네요. 네. 몸에 배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을 특별히 중시하면서 현장 경영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현장을 강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약자 그리고 현장 이런 것들을 몸에 배어 왔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도 KPC의 가장 중요한 건 중소기업의 아픔을 찾아서 그걸 정책에 반영하거나 그걸 현장에서 해결해 주거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지금 9개 그 사무소와 본부가 있거든요. 각 곳에 돌아다니면서 제가 강의하기보다는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아픔을 메모해서 정책 분석을 해서 정부나 또 국회에 전달해서 반영하고 또 그분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분들에게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그분들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고 우리 경제가 튼튼하게 가면서 대기업과 양벽을 이루면서 끌어간다면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정말 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에서 네. 방송 채널까지 개설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하셨어요? 사실 청년들은 TV나 잘 아는 기업들 이런 것들만 찾고 있지 이 강한 중소기업들을 알면 틀림없이 거기도 도전할 거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CEO들이 바라보는 청년에 대한 희망상 그리고 실제 거기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의 현장에서 자기가 느끼는 회사의 어떤 즐거움이라든가 회사에서 느낀 뭐 아픈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들어서 소개하고 청년들이 그런 것들을 듣게 되면 틀림없이 중소기업에 도전을 할 것이다. 지금 숫자가 적은데 언젠가는 진정성이 통하면 청년들도 많이 들어오고 네. 중소기업들도 서로 소개해달라고 나설 것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한국생산성본부 100% 활용법.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우리
김유진 아나운서께서 소개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는 6년차 직장인입니다. 요즘 큰 고민이 생겼는데요. 소비자나 시장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마케터로서 시장이나 기술 변화를 따라잡는데 위기감까지 느껴집니다. 좋은 방법 없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빅데이터 활용 마케팅 실무 과정이 딱 좋겠습니다. 옛날처럼 공급자 중심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죠. 결국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는 회사에 축적돼 있는 고객의 소리, SNS 망에서 돌아다니는 다양한 소리를 긁어 모아서 분석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의외의 가치가 나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한 맞춤형 상품을 제공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이거는 저희 1,800개 과정의 하나입니다. 네, 1,800개. 네, 와. 그래서 경영의 그 회계, 가장 기초적인 게 회계죠. 그다음에 마케팅, 또 생산 관리, 인적 자원, 조직 관리, 할 것 없이 이런 다양한 과정, 그리고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대비하는 네. 빅데이터, AI, 또 블록체인, AR, VR 이런 다양한 그 최신의 이 과정도 저희는 이론 중심이 아니고 네. 실무 중심,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실제 교육을 받게 되면 현장에 가서 써먹기에 적합한 형태로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네. 25만 명이 연간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 소개해 주시죠. 네,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제 나이 이제 50, 아직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나이라서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창업을 하려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데요. 저 같은 사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을 보내주셨네요. 두 가지 정도 예를 들면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는 생계역 창업과 또 기술 창업의 중간 형태로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맞춰서 새롭게 형성되는 틈새 시장을 찾아가는 창업을 도와드리는 과정이어서 거기에 걸맞는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3,600명 정도를 모집해서 성공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은 계속되고 있을 거고요. 중장년 맞춤형 기술 창업 교육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기술 창업에 대한 인식을 좀 고취하고 본인이 하시던 업무에서 좀 응용하는 그런 기술 창업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는 이분의 경우 만 40세 이상이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분이 딱 여기에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재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을 하다 보면 네. 굉장히 꽉 막힐 때가 많은데요. 다음 사연을 들으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면서요. 소개해 그럴까요? 주시죠. 마지막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사장입니다. 최근 공장의 생산 공정 불량률이 높아지면서 제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지인에게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컨설팅을 받은 후 공정 불량률이 대폭 감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그런 사장님과 같은 분을 도와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입니다. 대표적으로 PMS라고 생산성 경영 체제라고 하는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경영 수준을 진단을 하면 그 안에서 어디가 지금 아픈지, 어떤 것을 혁신을 해야 되는지 이 과제를 도출할 수가 있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시스템 또는 방법론을 제공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그리고 사후 진단도 해드리는 그런 형태의 딱 걸맞는 것인데요. 또 하나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보급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사실 스마트 팩토리는 우리가 여기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준비 안 된 기업도 있습니다. 사실은 3만 개를 다 맞추려면 굉장히 많은 아마 10,000개에서 15,000개는 그 전 단계부터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정말 치밀하게 맞춤형으로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하고 한번 손을 맞춰보시죠. 네. 이렇게 의욕적이셔서 어떻게 하죠? 임기 내 꼭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KPC는 그 어떤 정부가 공적인 역할을 하라고 네. 설립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 그 사회적 약자들의 어떤 자긍심 그리고 경쟁력을 높여가거나
역량을 강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도와준 그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맞게 디지털화하는 거 하나 네. 그리고 결국 세계 시장을 같이 어우러가면서 가는 글로벌화 세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고부가 가치화를 만드는 것 이것이 결국 우리 중소기업 중심의 강한 네. 경제 그게 또 우리 청년들의 새로운 희망 스타트업 희망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이후 폐허가 된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이제 세계 GDP 순위 10위로 성장했습니다. 이 과거의 생산성이 쉼없이 일하며 무작정 달려왔다면 이제는 새로운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여러분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오늘도 토요 포커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